예, 깊이 있는 경제 분석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2021년이 이제 거의 다 갔습니다. 주식시장은 뭐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거고요. 상고하저의 흐름으로 기대보다 못 미치게 끝났고요. 경제 흐름들은 뭐 코로나19와 함께 지낸 한 해 아니겠습니까? 올해 경제 흐름들 분석해 보고요.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외국계 IB의 시각으로 내년 우리 경제 전망 좀 하려고 합니다. 한국 JP모간 박석길 수석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귀한 자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올해 우리 성장률이 4% 정부가 제시를 하고 있고 대략 4%를 달성할 걸로 보이는데 일단 기저가 좀 있는 거죠. 우리 잠재 성장률이 그만큼 안 될 텐데 우리 현재 경제 상황 어떤지부터 체크해 주십시오. 네, 네, 그렇습니다. 경제 상황을 보통 평가할 때는 이제 다양한 잣대가 활용 가능할 텐데요. 네. 첫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성장률 측면에서 그렇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활동의 수준이 정상 상태와 얼마나 다른가 이것을 한번 볼 수가 있겠고,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히스토리와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들의 상황과 좀 비교해보는 이제 세 가지 정도 잣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이제 성장률 잣대로만 보면은 전년비 올해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도 이제 4.0% 예상을 하고 있고, 근데 네.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제 기저 효과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마이너스 0.9% 성장을 했었고,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제 경제 상태를 이제 평가할 때 성장률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전해에도 평균 성장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니까 네. 이제 올해는 평균 이상인지 이하인지에 따라서 사이클을 좀 판별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코로나 리스크 이후에는 이제 기저효과, 기고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따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성장률로만 보면 일단 올해는 실질 수출 그리고 제조업 그리고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이 이끌어온 이제 성장이라고 보고요. 실질 수출은 전년비 거의 9% 가까운 성장 예상을 하고 있고, 네. 또 제조업은 저희 실질 수출과 꽤 동조화되어 있는 섹터고요. 그래서 제조업도 2011년 이후에 거의 가장 큰 폭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한번 기저가 발휘가 되면은 한 2년 정도는 지속되기 마련이라 내년 성장률도 3.6% 정도로 저희 포텐셜보다는 높은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팩터로 이제 경제 활동의 수준이 어떤가라고 했을 때에는 아직은 코로나 이전의 경로로 완전한 회복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이제 수준이 아니라 이제 경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로나 이전에 생각했던 그 패스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전히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코로나의 변이 확산 등 완전한 회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수준에서는 아직은 이제 100%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를 해보면 비교적 견조한 수준에 있다고 보는데요. JP모건에서 추적하는 글로벌 아웃풋 갭, 대략 이제 내후년, 그러니까 2023년 정도에는 이제 0 수준으로 수렴을 하겠다고 보고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보다 조금은 빠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내년에는 0으로 이제 수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의 성장률을 어느 정도 제시하신다 그랬죠? 네, 3.6% 보고 있습니다. 3.6%요. 내년에도 꽤 평균 아까 예상한 평균 경로보다는 다소 좀 높은 수준인데 그거는 이제 기저 효과가 반영되면 조금 더 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공부할 때도 컨디션이 좋고 자기가 공부했던 거 다 알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점수를 내는 것처럼 그게 이제 잠재 성장률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자원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잠재 성장률은 KDI 이런 데서 제가 볼 때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발표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한 2.8, 뭐 2.9 이 정도일 텐데 그런 거에 비하면 내년에도 올해 이어서 3.6% 비교적 견조한 성장을 예상하셨습니다. 수출도 나름 견조했고 분석해 보신 거 보면 여타 국가에 비해서도 견조했고 그런데 국민들이 느끼기에 올해 경제가 괜찮았느냐 견조했느냐 살만했느냐 하면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각각의 삶이 다 피폐했는데요.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말씀해 주셨고요. 산업의 패러다임은 어떨까요? 여전히 뭐 우리 수출 주도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그런 흐름들이 될까요? 아니면 좀 우리 산업도 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산업 구조 측면에서 내년 전망 좀 해주시면요. 네.
저희가 이제 3.6% 네. 예상을 했는데요. 글로벌 그 배경과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글로벌 성장률의 두 가지 키워드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올해에 비해서 감속할 것이다. 하지만 감속은 하지만 그 감속의 정도가 평균 성장률 이상 정도는 보일 것이다. 뭐 두 가지 정도가 네. 키일 텐데요. 글로벌 이런 배경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 저희 이제 말씀한 대로 제조업 그리고 수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조업과 수출, 설비 투자 성장률은 이제 내년에 있어서는 일부 감속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희 내년에 그 성장률의 그 드라이버는 이제 올해 있었던 이제 수출이나 제조업보다는 아무래도 저희 내수나 그리고 서비스업 쪽으로 점차 이동해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있겠지만 내년 한 해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코로나의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의 회복, 그리고 선진국에서 지금 많이들 얘기하는 것이 이제 가계가 가지고 있는 이제 초과 그 세이빙들, 그러니까 저축이 네. 이제 수요로 연결이 되면서 이제 견조한 수요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일부 저희가 그 가계에서 이제 세이빙이 좀 축적돼 있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내년에는 좀 점차 코로나 영향이 줄어드는 것과 함께 수요로 좀 연결이 된다면 내수도 좀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사이클 측면에서 봤을 때 제조업에서 서비스 그리고 수출에서 내수로 전환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이제 몇 년 단위의 중기적인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라고 하기보다는 좀 한 1년 단위 단기적인 사이클 측면이 강하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저희의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제조업이나 그리고 설비 투자, 그리고 수출 이런 쪽에서 많이 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이제 변동성이 더 큰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팬데믹 이 사이클의 특징을 보면 그 GDP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소비라든지 서비스에서의 진폭이 상당히 컸던 특이한 그렇죠. 이제 사이클이 되겠는데요. 근데 그 부분이 아직 완전히 회복이 안 되었고, 근데 제조업은 좀 미리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좀 이렇게 선후 관계가 있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저희의 그 사이클 아니면 산업의 패러다임이 제조업보다는 이제 서비스로 완전히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러한 이제 시차의 차이에서 오는 이제 그런 특징이 내년에 있다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을 뭐 조금씩은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며칠 최근 한 2주 있었던 오미크론 이야기도 이제 좀 잦아들고 있고요. 결국은 적응해 가는 건데 문제는 경제 상황들은 점진적으로 좋아진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사실 고민되는 게 이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게 이제 병목 현상을 가져오고 어려운데요. 인플레 상황들은 어떤지 이게 구조적으로 걱정을 계속 해야 되는 요인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요인인지 그 부분 좀 글로벌도 봐야 될 것 같고 국내 상황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물가 부분은요. 네. 먼저 글로벌 측면의 인플레이션을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인 측면이 한 가지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일시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시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이제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특히 이제 제조업 제품들의 가격이 크게 올랐던 점이 하나가 있겠고, 그리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경기가 회복되고 아웃갭이 그래도 0을 향해서 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서비스 인플레이션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요. 정답은 아마 둘 사이에 있을 겁니다. 저희가 지금 글로벌 인플레이션, 특히 미국에 대해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도 기다리고 있지만 그 중에 어느 정도는 일시적인 부분, 그러니까 그 공급망 충격이라든지 예. 그 펜트업 디맨드가 일시적으로 튀어오른 데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충격과 그리고 기조적인 흐름 이제 둘 사이에 이제 텐션이 있을 텐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 일시적인 텐션은 내년 말까지 가면서 좀 점차 사라질 것이고 좀 더 구조적인 측면이 부각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후에 인플레이션의 트렌드 자체는 아마 지금 보고 있는 그 전년 대비 아니면 그 전년 대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이 추세가 지속된다기보다는 조금 둔화되는. 네, 예. 둔화되는 쪽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슷한 양상인데요. 네. 당분간은 이제 수입 물가 측에서 나오는 해외 측 공급 요인 그리고
수요 측에서 저희는 견인 요인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도 인플레이션이 당분간은 이제 한은의 그 목표치를 상회를 하겠지만 내년 말 정도에는 2% 중반선으로 수렴해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거는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상승폭이 꽤 있었지만 다른 나라 비교했을 때는 좀 비교적 작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머징 국가들뿐만 아니라 또 4분기 기준 일본 제외한 주요 선진국보다도 이제 폭이 좀 작았고요.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땐 코로나 이후를 생각을 해봤을 때 코로나로 인한 이런 노이즈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된 다음엔 어떨 것이냐 했을 때는 저희가 2010년도 때 있었던 장기 트렌드를 한번 되짚어 생각하면 예. 그때는 이제 저희가 그 노동시장 참가율이 10년 내내 계속 증가를 했었고요. 그 와중에 코어 인플레이션의 장기적 하락 추세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저희가 그 인구 고령화, 장기 성장률 하락 이런 요소들이 10년간 내내 저희 이제 떠나질 않았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혹시 이런 트렌드가 다시 부각이 된다면 인플레이션 트렌드는 좀 잦아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우리 경제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제 우리만 얘기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다 글로벌이랑 묶여 있는 상황이어서요. 성장률이나 수출 전망, 물가 이야기까지 했어요. 예, 한국 JP모간 박석길 수석 이코노미스트 만나고 있고요. 다음은 두 번째 주제. 그래서 이제 통화 정책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투자자들은 여기에서 이제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거든요.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2번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시장에서는 한 차례 정도 더 올릴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박수석님께서는 한국은행 출신이셔서 그쪽에 뭐 소통하신다는 것보다 기조를 좀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에 금리를 한 2차례 정도 더 올릴 것으로 예측을 하신 겁니까? 네, 지금 네. 저희 전망으로는 네, 내년에 네. 이제 1분기 그리고 3분기에서 2차례에서 1.5%까지 네. 인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1%까지 올라온 네. 거잖아요. 와, 그러면 1분기, 3분기. 네. 그 정도의 이 속도면 저희가 보기에 조금 무리한 거 아닌가요? 네. 코로나 이전에 네. 1.25%였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전에 그 중기적인 인플레이션 그 트렌드가 대략 코어로 따졌을 때 1%대 중반 정도 하면은 이제 안정적인 것으로 예.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부는 뭐 0%대로 떨어지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2%대를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의 스탠스를 따질 때에는 아무래도 이제 실질 이자율 예.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보는 이제 기준금리에서 예견된 인플레이션을 좀 뺐을 때 그렇게 보면은 이제 총재께서도 얼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물가 상승률 그리고 특히 이제 기저적인 물가 상승률이 좀 더 예전에 비해서 높아져 있다면 똑같은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통화 정책의 전체적인 스탠스는 조금 더 완화적일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50bp 인상이 되었는데요. 물가 예상치가 50bp보다 더 올랐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긴축적이라고 평가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내년에 1.5% 생각을 했던 거는 어제 이제 한국은행 측에서의 이제 코멘트도 있었지만 대략 한국은행의 그 여러 가지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경기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고 그리고 일부 인플레이션이 증가한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이제 금융 불균형까지 골고루 생각을 해봤을 때 아주 급진적으로 그 타이트하다. 그러니까 그 성장에 이제 영향을 줄 정도로 이제 큰 폭의 그 금리 인상보다는 대략 코로나 시기에 상당히 완화적으로 유지가 됐던 금리 정책을 어느 정도 정상화하는 선에서 마무리 질 것이라 마무리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 정도까지 연말까지 정상화할 것인데 그 수준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5%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한국 JP모간 측에서 우리 또 박수석님이 예측하시는 전망치이고 금리는 이제 통화 정책은 특별히 또 여러 변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가나 기본적으로 가야 될 레벨이 있는 반면에 글로벌 상황도 봐야 되고 자금 유출입이나 사실 정책적인 영향도 있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사전 자료들을 좀 보고 질문을 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년에
두 차례 정도 올려서 50bp 올려서 1.5 그리고 내후년에도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금리를 생각보다는 빠른 속도로 올리면 시장에 미치는 부동산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부정적으로 그 경제 영향은 부정적으로 오지는 않으세요? 네,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 정도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통화정책 일부 정상화가 이제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 지금 실물 경제의 회복 혹은 이제 회복 속도를 저해하는 것 이런 주요 이제 요인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 저금리 기조인가 아니면 코로나의 영향 그리고 대변수인가 했을 때는 아무래도 후자 쪽이 좀 더 강하다고 봅니다. 물론 아주 큰 폭의 샥이 있었던 작년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이제 적극적인 통화 정책이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이제 그 이후에 정상화를 해야 된다. 정상화 기조에서는 아무래도 통화 정책이 다룬 그 컨트롤할 수 없는 코로나 그리고 대외 변수들이 이제 주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부 완화적 스탠스가 정상화되더라도 괜찮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 제가 우리 박수정님은 이제 한국은행 계신 걸로 착각해가지고 저걸 좀 너무 세게 여쭤본 거 아닐까 싶은데 워낙 이제 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그래서 좀 여쭤봤고요. 또 한은에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여쭤봤고 사실은 더 연동되는 게 미국의 통화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당장 FOMC가 있고요. 미국도 긴축의 속도가 생각보다 지금 제롬 파월이 연임하면서 오히려 더 속도가 나고 있어서 미국의 통화 정책 방향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저희가 지난달까지만 해도 내년까지 연준의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가 이제 지난달에 이제 전망을 이제 변경하면서 내년 9월 그리고 분기별로 25bp씩 인상을 하는 것으로 이제 전망이 변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공급 회복이 좀 제한적인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노동시장 상황이 이제 타이트해지고 이제 임금 상승 프레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올해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기조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내년 후반까지는 나올 것이고 그에 따라서 연준도 금리 인상으로 이제 대응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통상은 말씀하신 것처럼 내후년에서 내년으로 금리 인상 예측 시기가 당겨졌고 시장에 가까운 분들은 여름 혹은 1분기까지 당기는데 내년 가을부터 이제 금리를 올릴 걸로 지금 경로를 예측하시는 거죠. 네, 점진적으로 올려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또 제한적이어서 그러면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했을 경우 금융시장 전반적으로는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금리를 오르게 되면 할인율 때문에 성장 섹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금리나 경제가 안 좋다는 거고, 금리 올릴 때부터 경기는 좋아지는 거야 이런 시각도 있고 그런데요. 그 금리와 경제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채널에 있어서 이제 장기 금리의 역할도 사실은 중요할 거겠고요. 그래서 일단 정책 당국자들의 이제 그 정책 그 결정이 나온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시장을 통해서 한번 걸러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이제 미리 예상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의 경상 성장률이 저렇게 상당히 높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을 때라면은 일부 그 경상 이자율이 좀 올라간 것이 경기 사이클 자체를 크게 방해하는 상황은 아니고 페드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할 때는 충분히 이제 그럴 만한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제 회복이 마치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중앙은행의 그 신뢰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이제 일시적인 요인이라도 뛰어서 약간 좀 등 떠미는 듯한 이제 금리 인상이 아니라 만약에 이제 사이클에 맞춘 금리 인상이라고 한다면 대략 이제 시장에서도 소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국 얘기도 조금 길지는 않게 해주세요. 중국은 올해도 여러 규제 리스크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좀 받았는데요. 내년 중국과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희 내년 중국 성장률은 이제 4.7%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중국의 정책에 의한 감속 요인을 감안을 했고요. 5% 아래로 보시는군요. 그래서 저희 수출 전망도 교육 상대국 전망에 이제 근거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략 중국 정부는 올해는 8%, 내년에 한 5% 중반 정도 예측하는 것 같은데 그보다도 좀 중국 요인을 낮게 보셨군요. 우리 경제 쭉 얘기했는데요. 내년 우리 경제 보면서 또 리스크 요인으로 좀 생각을 미리 좀 하고 있어야 되는 요인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이제 시장 흐름이나 이제 환율 이런 이제 그
금융 변수들을 전망하기 쉽진 않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리스크 요인이라고 하면은 여전한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와중에 중간중간 나타날 이제 변동성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급망 충격 문제가 사실은 이제 최악의 지점은 지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이 부분은 코로나랑 이제 연관이 꽤 있는 부분이라 쉽게 속단할 수 없고 그 말을 쓰면 이제 여전한 리스크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이고 뭐 여쭙고 싶은 거는 뭐 많은데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서요.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외국계 IB가 바라보는 2022년 세계 경제, 특별히 이제 우리 경제 상황들, 물가 얘기, 금리는 생각보다는 좀 올라가는 속도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한국 JP모간 박석길 수석 이코노미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런 얘기들은 좀 충분히 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긴 시간 할애하는 딥사이트 코너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지수 한번 확인하고 끝낼게요. 코스피는 3013, 15포인트. 낙폭을 시초가보다는 좀 좁혀온 거네요. 0.5%니까요. 코스닥도 비슷한 비율로 0.48% 약세입니다. 예, 시장 공감 채널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